박희교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지금 외교가 아주 그냥 박살이 났습니다. 네. 챙겨야지. 챙겨야죠. 또 복원시켜야 됩니다. 네. 지금 출발합니다. 세계로 뻗을래요. 자, 외교 전문가 세 분을 모셨습니다. 자, 일전에 그 사도광산 관련해 가지고 한번 저희가 모신 바 있는데요. 예. 외교관 출신 국회의원 홍기원 의원님 박수로 맞이합니다. 아이고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홍기원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두 번째 함께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2시간 전에 와주셨습니다. 김종대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오래 기다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반가워요. 네,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김준형 의원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고맙습니다. 윤석열이 싼 똥이 너무 많아. 네, 결국 또 한 건 더 터뜨렸어요. 그 가운데 사실 이거는 이제 더 중요하죠. 왜냐하면 상대가 있는 문제니까. 맞습니다. 우리끼리의 문제라면 우리끼리 해결하면 되는데 상대가 있는, 다시 말해 외교는 이거 정말 문제가 심각합니다. 특히나 대한민국은 대외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더 심각하죠. 그렇죠. 근데 미국이 한국을 민감 국가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1월에 지정됐는데 지정된 줄도 몰랐어요. 이제 알았어, 이제. 네. 지금도 잘 몰라 근데. 지금 맞습니다. 내세우는 이유가 전부 다 이유를 모르죠. 그러니까 전부 다 틀렸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텐데 잘 몰라. 뭐 이따가 뭐 다룰 부분이 너무 많아. 체크 포인트가 너무 많아. 근데 지금도 잘 몰라. 이제 민감 국가 효력이 이제 4월부터 발생이 될 텐데, 그렇게 되면 원자력, AI 등 첨단 기술 협력에 큰 제약이 걸립니다. 윤석열의 핵무장 발언이 원인일 가능성으로 지금 무겁게 제기가 되고 있는 와중에 우리 외교부는 어찌됐든 이거를 또 축소시키려고 하고 있어. 이거를 수습하려고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자기들 잘못을 조금 축소시키려고, 그러니까 국내 정치만 생각하는 거야. 축소시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외교 정책에 대한 문제 때문에 민감 국가로 지정된 게 아니고 연구소 보안 문제, 그냥 요거 한 건 뭔가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민감 국가로 지정된 거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미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가 있는데요. 거기에 그 계약직 직원이 있었는데 그 계약직 직원이 원자로 설계 자료를 한국으로 유출하려다가 적발이 됐나 봐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가 민감 국가로 지정이 된 거지. 뭐 윤석열 정부의 정책 때문에 그렇게 지정된 거 아니다. 요거 작은 에피소드 하나 때문이다. 요걸로 지금 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축소하려고 하네. 그런 것처럼 보여요. 지금 이거 호미로 말을 걸려다가 이제 완전 가래로도 못 맞게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보십시오.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이 핑계가 오히려 더 큰 일을 만들었어요. 더 큰 일을 만들 수 있죠. 두 가지 극단적인 겁니다. 첫 번째, 왜 그러면 국가가 책임집니까? 그렇죠? 이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개인의 일탈이 왜 국가적 책임으로 가느냐? 왜 그러면 이 개인을 간첩죄로 잡으면 되죠? 그렇지. 왜 그게 한국의 국가 리스트를 올립니까 이걸로? 그러면 올릴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국가가 배후에 있으면 올리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배후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따라가면 이 잘못된 대응은 우리가 스스로 배후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이 만약에 사실이라면 한국이 빼돌리라고 시켰을 때 그래야 국가 리스트에 올라가지 왜 개인의 일탈을 국가 리스트로 올립니까? 민간 국가. 맞네. 더 큰 일이에요. 더 큰일이네, 진짜네. 그리고 그러네. 기존에 이제 25개국이 여기 센서티브 리스트 민간 국가 명단에 올라 있는데 나라들 보면은 한번 잠깐 저 준비했거든요. 잠깐 볼까요? 민간 어떤 나라들이 리스트에 올라 있느냐? 좀 키워주세요. 제가 저걸 분류를 했습니다. 구소련의 국가들 그게 13개 있고요. 그다음에 미국이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했던 나라가 6개 있습니다. 합치면 19개죠. 또 중국과 대만이 들어있고 또 핵무기를 사실상 보유한 국가로 인정받는 나라 파키스탄, 이스라엘,
이스라엘, 인도. 이렇게 빼고 나머지 하나가 이라크입니다. 예. 그게 이 당시 아마 이라크 국내 상황이 굉장히 어려웠을 때 같은데 이렇게만 들어있는 나라에 우리가 추가로 된 거니까 외교부에서 설명한 것만 가지고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을 아니 볼 근데 수 있는 거죠. 맨날 윤석열이 북한 하더니 결국은 북한이랑 같이 곳에 사이좋게 들어갔네. 어떻게 저기 들어가 있냐고. 아니 여기 더 심각한 게 뭐냐면요. 여기에서 이스라엘 얘기하는데 이스라엘은 아시다시피 상호 방위 조약이 없습니다. 없죠. 자주국. 여기서 상호 동맹이라는 보장 조약까지 돼 있는 유일한 나라가 한국이에요? 한국입니다. 네. 한국의 동맹 조약이 모욕적 있는 사건. 나라. 동맹 조약이 있는 있는 나라 나라 하나밖에 가운데 없습니다. 지정된 국가는 우리밖에 없어요. 우리밖에 없어요. 와. 이스라엘은 심각하다. 동맹을 이렇게 규범화한 나라가 아니에요. 철저히 자주국방을 하고 이스라엘은 미군이 없습니다. 정말 이게 사실이라면 아무것도 아닌데 올렸다면 오늘 조셉 윤 대리대사가 아무것도 아닌데 올렸다 그러면 이거는 엄청난 모욕입니다. 이거는 한국에 대해서. 그렇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지. 아무것도 아닌데 왜 올려요? 별일 아니다고. 지금 외교는 이것 자체가 별일 아니라고 하는데 별일 아닌데 동맹국을 여기다 올려? 이거는 진짜 이거야말로 심각하지. 미국의 설명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네. 그리고 그 에너지부의 그 홈페이지에 있는 자료를 보면 민간 국가 목록에 들어가는 그 이유가 몇 가지 예시돼 있어요. 첫째가 국가 안보에 위해가 되거나 핵 비확산에 문제가 있거나 테러 지원하거나 또는 국가 경제에 위협이 되거나 여기에 해당이 돼야 민간 그렇죠. 국가 목록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외교부에서 또는 국무부에서 설명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여기에 해당됐다고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럼 나름의 기준점이 다 있네. 있죠. 있지 절차가 있고. 뭐 있겠죠. 그런데 뭐 마치 그런 게 없는 것처럼 그동안에 보도가 그리고 되고. 아들 카테고리라고 돼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기타 등등이에요. 아직까지 이유를 밝히지 않은 국가라는 뜻이지. 그런데 외교부는 뭐랬냐면 제일 낮은 단계로 내려갔기 때문에 그건 거짓말이고. 완전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민간 국가로 분류한 이유를 밝히지 않고 있는데 그거는 그나마 우리에 대한 그나마도 배려예요? 아니 뭐 어떻게 봐야 돼요? 그거는 왜 그런 거예요? 이게 이제 본격화되거나 왜냐하면 제가 이제 나중에 얘기가 될 테니 저는 이제 핵무장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 홍기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4대도 실제로 세 가지예요. 테러, 세 가지. 그다음에 핵 확산, 그다음 국가 안보인데 이 테러와 국가 안보가 우리가 해당될 수가 있습니까? 그거 아니지. 결국은 핵무장인데 그러면 이걸 숨겨준 이유는 아직 핵무장을 실시하진 않았기 때문에. 근데 계속 주장이 나오니까 이 경고 차원에 집어넣었다는 게 저는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 아까 불러드린 대로 기존의 그 민간 국가에 들어있던 나라들하고 비교하면은 어디에다 집어넣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맞습니다. 추측컨대 뭐 나중에 아마 자세히 얘기가 나올 텐데 윤석열 정권 하에서 대통령이 여러 차례 핵무장 가능성을 언급하고 또 외교부 장관도 핵무장 옵션을 우리가 최근까지 제외할 이유가 없다 그렇게 얘기했고 국방부 장관도 그런 얘기를 했으니 미국 정부 입장에서 보면 한국은 핵 무장의 그런 의혹이 굉장히 강하다. 그리고 또 작년 11월에는 여당의 의원들이 핵무장 촉구 결의안까지 지금 계류 중입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잠재적인 핵무장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보는 거고 그러한 사례 중에 하나가 이번 건인데 여기 그 아이다호 연구소의 그 계약직 연구원이 원자로 설계 소프트웨어를 밀반출하려다가 잡혔다는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근데 거기 그 발표 내용에 보면 그 사람이 외국 정부와 이메일 등을 통해서 주고받은 그런 내용이 있다. 그랬는데 외국 정부는 뭐 한국 정부를 지칭하겠죠. 왜냐하면 한국행 비행기를 타려다가 잡혔으니까. 그 밀반출하려던 그 정보가 원자로 소프트웨어 아니에요. 아니 원자로를 설계하는 설계하는 소프트웨어. 그런데 요 부분이 하나 있어요. 재작년 4월에 윤석열이 미국에 국빈 방문하잖아요. 거기서 워싱턴 선언을 체결하는데 거기에 NPT 조약 서약에 대한 거는 김 의원님이 많이 얘기하신 건데 사람들이 빼놓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때 동맹 70주년 한미 정상 공동 선언이 나와요. 요거 워싱턴 선언하고 다른 겁니다. 거기에 한 줄이 이런 게 있어요. 원자력 에너지의 중요성을 확인하면서 양 정상은
각국의 수출 통제 규정과 지적재산권을 상호 존중하는 가운데 IAEA 추가 의정서에 일치하는 방식으로 협력한다고 돼 있어요. 그때 제가 이게 나오는 거 보고 저 체코에 원전 수출하고 왜 다 물 건너 갔다고 하셨지. 막 저 동네방네 그냥 네. 원전 뭐 영업사원 1호 난리도 아닌 거 기억나실 거예요. 네. 그때 그 말씀하셨어요. 야 이제 이거는 다 문 닫는다. 이게 걸림돌이 될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체코에 우리가 우선 협상 대상자가 됐어. 근데 아직 수주를 못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게 웨스팅하우스의 그 소송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때 제일 중요한 게 원자로 설계 기술이에요. 이걸 갖다가 미국이 지적재산권을 강조하고 이렇게 공동선언에 넣었다는 거는 네. 한국이 뭐 원전 수출하고 뭐 원전 르네상스를 한다 그러는데 네. 지적재산권 침범하지 마. 우리 기업의 이익은 지킬 거야. 내 귀엔 그렇게 들리거든. 그렇게 말씀하셨지. 이 부분에다가 핵무장 이걸 다 짬뽕해서 보면 이게 같은 시기에 벌어지는 거예요. 전부 다 같은 시기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미국 허락 받지 않고 너네가 마음대로 핵 못 팔아먹어. 이거에 대한 경고성 발언으로 그때 해석을 해주셨죠. 저는 우리 김종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또 다른 부분에서 사실은 문제가 될 건데 지금 사실 우리가 원전을 수주해서 기술료는 미국에 거의 다 내고 우리는 껍데기만 하는 형태거든요. 거기에 목적이 있다고 보고 여기에 이 계약직 하나가 간첩죄도 덮어쓰지 않은 이 소프트웨어 뽑은 게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국가 기술을 탈취한 거면 지금 여기에 올라가는 거 훨씬 원자력 법안에 걸려가지고 완전히 동맹이 박살날 정도예요. 그거는 너무 큰 일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근데 지금 조선일보나 여기 위에서는 핵무장론을 계속 주장하고 싶어서 그쪽을 살짝 지금 원자력 기술적으로 살짝 지금 옮기고 있다는 게 제 의심입니다. 오히려. 언론은 그 부분에 많이 주목하더라고요. 또 하나 지금 외교부 거짓말 하나 더. 이거는 국가 간에 서로 협력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 당연히 국가 간의 협력을 주지 않습니다. 왜냐? 이거는 에너지부 산하 17개의 국립연구소의 문제입니다. 국립연구소. 그러니까, 국립연구소에 연구원들이 가는 것 길이 막힙니다. 이게 국가 간의 경우가 아니라 거기에 첨단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수주 용역에 한국계는 이제 못 들어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돈을 받는 사람들이 그 용역비를 신청할 때 프로젝트를 신청할 때 한국 사람 집어넣으면 자기가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원천적으로 한국 사람들이 못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비용뿐만 아니라 거기에 첨단 기술의 우리 연구진이 못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도 거짓말. 에너지부 산하에 17개 연구소가 해당이 된다고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네. 제가 그 연구소 목록과 그다음에 그 연구소들과 협력하는 우리나라 연구기관들 사업들을 쭉 뽑아봤는데 그 17개 연구소 중에 14개하고 우리가 협력하고 있고요. 와, 그렇게 많이 해요. 네. 거기에는 아까 말씀하신 뭐 원자력 당연히 있고 AI, 슈퍼컴퓨터, 반도체, 나노테크, 바이오 등등 앞으로 우리나라의 미래 산업 중요한 다 들어가 산업이 있네. 될 첨단 분야는 거의 다 들어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거기에 이제 아이다호 국립연구소가 들어가 있고 거기하고는 우리나라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사용 후 해결 재처리 파이로 프로세싱 기술과 관련해서 협력하고 있었는데 여기 민간 국가 목록에 들어가게 되면 연구 수주나 협력이나 또는 관련된 정보나 기술에 대한 접근에 있어서 아무래도 미국 정부의 상당한 그런 제한을 받을 수 있다. 근데 아무것도 아니라니. 네, 근데 미래가 없네. 외교부에서 정부에서 이거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정말로 아니한 판단이고 지난 3월 11일 날 상임위 때 제가 이 사실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외교부 장관은 뭐 아직 목록에 들어간 것 같지 않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함께 이야기를 나눴거든요. 관련해서 조태열은요 하나도 몰라요.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그 장면 짧게 보고 오겠습니다. 미국에서 한국을 민감 국가로 분류해서 규제하려 한다 그런 기사가 보도됐는데요. 검토 중이다 그런 얘기도 있고 이미 명단이 확정된 거다 그런 얘기도 있는데 정확하게 어떻습니까? 아직 최종 확정된 게 아니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아직 확정된 게 아닌 게 맞습니까? 아니면은 관계 당국의 의견을 요구받은 겁니까? 미국도 관련 경위를 정확하게 배경과 경위를 저희들한테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아직은 없고 아마 내부적으로 뭔가 상황이 파악된 다음에 저희에게 의논을 할 것으로 합니다.
이런 식의 대화가 길게 이어지는데 문장이 됩니까? 근데 문장도 안 돼요. 무슨 뜻인지 알아들으셨어요? 모르고 있으니까 답을 모른다는 거야.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들어가면 어떤 영향을 받는지 왜 들어갔는지 전혀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전혀 몰라요. 네. 아니 그럼 이거는 그 채널이 다 끊어졌다는 거예요? 아니면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아,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이게 아까 네. 자꾸 국가가 돼 국가를 몰고 가는데 이건 아까 우리 홍기원 의원님께서 잘 설명한 것처럼 국립연구소에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방문을 해도 방문자를 90일 내에 상원에 보고할 정도로 거기 랩이 실험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네. 그런 걸 국가 대 국가로 지금 얘기하니까 이게 안 풀리는 거예요, 아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내규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돈을 줄 때 이런 나라들을 포함시키는 것을 주의하라는 내규예요. 그럼 이 보고서를 받은 사람들이 내가 신청을 수천만 불을 신청할 때 연구 협력을 할 때 이 나라 사람들은 특별히 뭘 해야 돼. 그다음에 스크리닝을 해야 돼. 그럼 붙일 거 아니에요. 뭐 조건을 까다롭게 하는데 그렇겠죠. 그럼 연구하는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 빼지. 괜히 집어넣다가 골치 아플 수 있잖아. 나중에 떨어지잖아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한 연례기 협력이 앞으로 우리가 어려워진다는 얘기예요. 이게 안 빠지면. 그렇겠죠. 그러니까. 아니 근데 뭐 아예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사실 이번에 이게 우연찮게 알려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언론에서 그거를 보도하는 과정에서 이게 알려진 거거든요. 지금 1월 초에 지정을 했고 4월 15일 날 시행되는 걸로 돼 있는데 3월 11일 날 물어봤을 때도 외교부 장관은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었잖아요. 네. 아까 김준영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대외적으로 공표하는 목록이 아니고 에너지부 내부에서 관리하는 내규성 내부의 자료이기 때문에 바깥으로는 안 알려지는 건데 언론에서 그거를 취재를 해서 보도하는 과정 속에서 외교부가 알게 된 겁니다. 만약에 언론에서 그거를 취재해서 알리는 그런 과정이 없었다면은 우리 정부는 모를 수 있었고 그러면은 에너지부 산하 연구기관과 협력하는 우리 연구기관들 연구자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뭔가 제약이 계속 걸리는데 왜 걸리는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었다. 제 짐작은 가장 가능성이 있는 거는요. 재미 과학자 중에 이걸 신청하는 분이 이 규를 보고 한국에 알려준 것 같습니다.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비공식적으로 경로를 통해서 알게 됐다고 조태일 장관이 답변하는 그런 느낌을 제가 봤을 때 오케이. 이제 미국 정부로부터 통보받지는 않았다 그랬거든요. 미국 그리고 언론에 보도되기 며칠 전에 비공식 경로를 통해서 알게 됐다는 거니까 아마 언론이 취재 과정에서 우리 쪽에 확인하는 그런 취재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알게 됐고 그래서 화들짝 놀라서 미국 정부에 물어봤는데 3월 11일 이전까지는 명확한 답을 못 들은 거였고 이제 알겠다. 그렇게 보면은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중요한 것은 왜냐? 민간 국가에 왜 들어갔는지를 알아야 그 이유를 우리가 없애는 노력이 가능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민간 국가에서 빠져야 될 거 아닙니까? 왜냐? 가장 중요한 도표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이걸 보시면 전체를 알 텐데요. 제가 수미테리 때 이 얘기를 한번 했는데 그때 미국이 첫 경고였다고 저는 말씀을 드렸는데 보십시오. 저기를 보면 핵타령이 시작된 게 공식적으로 핵타령이 시작된 게 23년 1월 2일입니다. 조선일보하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신년 인터뷰. 윤석열이. 그래서 공동 핵역습을 한다고 얘기했는데 그걸 듣고 미국에서 기자가 바이든한테 바로 묻습니다. 한국하고 하느냐 하니까 no. 맞아. 한국은 핵무장 국가가 아니야. 라고 이전지에 거절합니다. 엄청 단호하게 얘기하더라고. 그렇죠. 그런데 9일 후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또 자체 핵을 보유할 수 있다고 또 헛소리를 합니다. 또 얘기해. 그러니까 같은 날 미국 NSC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강조합니다. 그다음에 4월 아까 말하신 김태호가 이제 워싱턴 선언 갔다 와서 사실상의 핵공유다. 4월 27일 날. 그러니까 미국의 NSC 프레스다. 핵공유 아니다. 그다음에 보세요. 그다음에 김태호가 또 기자단 브리핑에서 7월 10일 날 또 얘기합니다. 사실상의 배치 수준이다. 그러니까 미 측의 비핀나랑이라고 우리 한미의 핵그룹의 미국 측 대표입니다. 한국이 핵무장하면 국제적으로 왕따가 될 것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합니다. 야, 이 핵타령 할 때마다 미국이 바로 반응을 했구나. 그리고 수미테리가 왜냐? 수미테리가 여기 왜 튀어나오냐? 수미테리가 사실은 그 기소하는 내용이 2014년부터 약 11년 동안 조사했는데 그때 터뜨립니다. 그렇지, 맞아. 근데 그 공소장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 한국 외교부와 국정원과 돈을 받아서 핵무장에 관한 기고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분이. 핵무장에 대한 기고 주로 누가 하느냐 조선일보가 불러가지고.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그때 말씀드린 이거 핵무장에 대한 기원거든. 그랬지 맞아. 그러니까 지금 민관 국가는 잘 보시면 바이든 때 정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바이든이 지금 이 4월 15일 발효라면 아마 1월 15일이셨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91자님. 그러니까 추정컨대 1월 15일에 지정하지 않았겠느냐. 어쨌든 1월 20일 날 퇴임인데 5일 남겨두고. 그러니까 자물쇠를 잠근 겁니다 이게. 한국이 그때 또 뭐냐 비상계엄까지 했으니까 결론이 안 나고 다시 윤석열이 돌아오면 이거 큰일 날 사람이네. 그래서 바이든이 자물쇠를 잠그고 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추측합니다. 이때가 윤석열 체포영장 그 발부될 무렵 아닙니까? 예. 그리고 19일 날 저 서부지법 난동 사태가 있었으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 직전이죠. 사실 이거를 지정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한 정도의 연구 검토, 자기 내부적인 토론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예, 근데 지금도 국민의힘에서는 우리 당 때문에 그랬다. 친북, 친중 노선 때문에 그랬다. 그렇게 자꾸 뒤집어 씌우거든요. 민주당 때문에 민간 국가가 지정됐다고 얘기하죠. 근데 세상에 정부나 여당이 그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게 저는 놀랍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원인을 정확하게 알아야 대처 방법도 제대로 세울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걸 가지고 원인이라고 한다면은 그러면 해결 방법이 없는 거죠. 정부나 여당이 책임 없다고 계속 주장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일단은 여와 야 공통된 의견은 하나가 있어요. 민간 국가 지정은 우리 국익에 매우 손해가 된다는 건 맞아.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거 이재명 때문이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반드시 민간 국가에서 우리가 제외를 시켜야 돼. 근데 지금 흘러가는 거 보면은 핵무장 관련 발언 때문인데 앞으로 달 것 지금도 계속해. 계속하는 게 문제예요. 지금 그래서 유승민 한동훈, 맞습니다. 이준석 계속 얘기하고 나경원이 전당대회 때 나와. 그래서 지금 계속 한다니까. 근데 문제가 뭐냐면 아까 그래서 박지원 의원님 얘기한 것처럼 조선일보에서는 저와 박지원을 실명을 거론하면서 이 헛된 소문을 헛된 선동을 하고 있다고 저를 공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작점이 윤석열과 조선일보입니다. 아까 보셨잖아요. 23년 1월부터.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다시 조기 대선 때 저쪽 사람들은 핵무장을 갖고 나올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되면 우린 진짜로 민감 국가 리스트에서 빠지지 못합니다. 절대 못 빠지지. 아니 한 가지 작년 12월에 말이에요. 그 계엄이 선포되고 나서 그 한미 간에 개최하기로 했던 핵 협의 맞아요. 그거 취소됐어요. 한미 간에 핵 협의 그룹을 만든다는 것은 워싱턴 선언의 핵심 내용이에요. 이걸로 지금까지 윤 대통령이 역사적인 위협을 맞아요. 그때 엄청났었죠. 이제 핵 동맹이 됐고 했다는 결과물이 뭐냐? 핵 기획 협조 그룹, 핵 공동 협조 그룹이라고 NCG. 우리 그 많이 배웠어. 그런데 딱 계엄이 선포되자마자 미국이 그것부터 끊습니다. 그 이후로 지금까지 뭐 핵 협의회를 했다. 또 뭐 어떤 거 한미 간에 핵 그거 실무 그룹도 있거든. 실무 그룹도. 그것도 안 돼. 다 끊겼어. 이게 가장 저는 1번 신호가 갖고 뭐 연구소 계약 뭐 앞으로 기술 협력 이런 건 앞으로 문제고 하나하나씩 즉각 단절되는 게 그 전에 이미 나왔다니까. 나왔다고. 여기 국민의힘은 근본적으로 모순된 주장을 하고 있어요. 윤석열 정권 내내 한미동맹이 살 길이다. 한미동맹이 우리 국가 안보의 최우선이다 계속 주장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핵무장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핵무장의 전제 조건은 뭐냐면은 우리는 한미동맹을 못 믿겠다는 거거든요. 한미동맹을 계속 유지하고 있어도 우리 안보가 불안하니까는 우리 스스로 지킬 수 있도록 핵무장해야 된다. 이런 논리거든요. 둘 중에 하나만 해야 돼. 이게 상호 모순되는 주장을 같은 입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한미동맹에 대해서 굳건한 신뢰가 있으면은 핵무장을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고 핵무장을 하기 위해서는 한미동맹이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핵 비확산을 가장 강력하게 저지하려는 그런 나라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런 맥락에서 보면은 이번 대선이 제일 우려되는 거예요.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핵무장 선동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엄청 나오더라고. 또 대선 후보들 경선이 그걸로 이제 쟁점 그렇습니다. 누가 더 세게 발언하느냐의 싸움이겠죠. 그러면은 1월에 지정해서 4월에 민간 국가가 발효된다는 게 이 정치적 한복판으로
이걸 갖다 발효 시기를 설정을 해가지고 한국에서 미리 이걸로 찬물을 인한 껴는 겁니다. 대선에서의 어떤 논쟁에 미국이 명확히 세기를 받는 이런 효과도 거예요. 있는 거란 말이에요. 미국 보면 똑똑하네. 그러니까 보면 저는 이게 다행인 게 뭐냐면 이게 뭐 진보 민주당 일부에서도 핵 잠재력까지는 주장을 해왔거든요. 근데 네. 이것 때문에 그저께인가 이재명 대표가 비핵화를 확실하게 못 박는 것은 그러니까 네. 뭐냐면 이 해결도 윤석열 쫓아내고 민주정부가 들어와서 비핵화를 할 때 내년에 빠질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 정부에 의해서는 불가능하다고 저는. 그러니까 여기서 한 가지 고정관념이 깨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한국의 핵무장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논지는 이렇게 우리가 핵에 대한 의지를 자꾸 표명을 해야 미국에서 뭐 하나라도 더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해구산도 더 강화가 되고 다른 안보 전략 자산도 더 뭐 순환 배치가 되고 뭐 이렇게 떠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건 좋은 거라 그런 거야. 이게 보수 언론의 논조로 되면서 그래 우리도 뭔가 할 수 있다는 거 자부심도 심고 이렇게 하면 미국이 어쩔 수 없이 떡 하나 주게 돼 있어. 이런 기대 심리를 불러일으켰던 거지. 완전 반대가 됐네. 그러나 실상을 보면은 이 핵에 관한 것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거는 한번 이 뚝이 터지면은 핵 도미노 현상이라고 일본, 대만도 이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여기서 막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제재가 더 앞선다는 거예요. 지금 외교부 백브리핑이 방금 하나 나왔습니다. 뭐라고 나왔냐면 외교부가 구체적인 사례를 언급한 적이 없다 서를 것때 이 아이다호 연구원 자기들이 얘기한 적 없다고 하는 겁니다. 이건 또 뭔 소리예요? 그건 아마 저기 아까 말한 조선일보가 아마 꺼낸 얘기 같은데요. 그 왜 빼돌린 네네네네. 그 자기들이 외교부가 언급한 적이 없다고 지금 선을 그었습니다. 선을 그건 자기들이 생각해도 괜히 일 커지겠다 싶은 거지. 그러니까 아까 말한 개인의 일탈을 무슨 국가를 리스트 올립니까? 그나마 이렇게 선 긋는 건 뭐 다행이네요. 아니 그런데 먼저 말씀하세요. 그 소위 국민의힘이나 보수에서는 우리가 핵무장을 하면 우리 국가안보가 더 안전해질 거다 그렇게 선전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우리 국민 입장에서 사실 그렇게 믿을 수 있죠. 왜냐하면 북한이 핵 개발을 계속 하고 있으니까. 근데 사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핵무장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뿐더러 하게 되면 이 지역에 핵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네. 사실 제가 근무했던 파키스탄도 핵무장을 한 나라입니다. 사실상 인도와 마찬가지로. 근데 더 안전하다고 아무도 생각 안 해요. 네. 인도와 파키스탄 간에는 수시로 전쟁이 나고 작은 무력 충돌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핵무장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더 안전해진다. 이것도 사실은 근거가 없다. 네.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지금 핵무장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이건 뭐 제 생각입니다만 이 국내 정치용인 것 같아. 그럼 안보팔입니다. 네, 안보 포퓰리즘. 안보팔이. 안보 포퓰리즘. 왜냐 그렇게 하면은 뭔가 좀 세 보이거든. 세 보이잖아. 아니 그런데 상식적으로 이게 뭐 진상이 앞으로 드러나겠습니다만은 한국에서 저 아까 뭐 김준영 의원께서 그 보내주신 도표의 발언 비슷한 거 한 마디만 나올 때마다 미국 가면은 전부 논의가 그거예요. 뭐 싱크탱크고 뭐고 뭐 어디 대학 같은 데 가면은 한국의 핵무장 논의가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아니 벌집을 쑤셔 벌집을. 제가 하나 그러니까 이런 게 상식적으로 흘러온 게 벌써 2년인데 이런 영향이 정책에 영향을 안 줬다고 봐. 그러니까 한국에서 이런저런 이슈를 아무리 얘기하고 떠들어봐야 핵무장론 한번 나오면 여기에 다 빨려 들어간다. 그 제가 하나 이 뒷받침하는 그 미국의 아틀란틱 카운슬이라는 유명한 회의가 있습니다. 거기서 작년 11월에 미국 전역에 있는 미국에 해당하는 핵 전문가 365명한테 설문조사를 해서 어느 나라가 핵무장 다음으로 위험하냐? 첫 번째가 이란, 두 번째가 사우디, 세 번째가 한국입니다. 이미 미국 핵 전문가들 사이에서 한국 여주 대상이 돼버렸어요. 그래요? 근데 그럴 근거가 있어요? 그렇게 요주의 대상으로 한국을 이렇게 공공연히 발언하고 정책 결정자가 발언을 하고 국민들은 그 여론조사에서 다 차포 떼고 하면 70% 나오잖아요. 아니 그리고 오랜 역사가 있잖아요. 이게 지금 한국의 핵 개발이 어떤 그 한미 관계의 어떤 격변을 초래한 거는 50년 전부터 시작된 역사 아닙니까? 그리고 대통령이나 외교안보 장관이 그렇게 얘기하고 또 여당 의원들이 공공연하게 얘기하고 또 결의안까지 냈는데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게 오히려 이상하죠. 그러니까 그런 모든 얘기들이 오히려 핵무장하고 더 멀어지는 결과로 사실상 가고 있는 거예요. 사실상 원래 핵무장을 이렇게 핵 개발에 대한 어떤 그 저 욕망이라고나 할까?
이런 걸 이렇게 공개적으로 떠드는 나라는 없습니다. 전 세계에. 몰래 하지. 네. 그러니까 이게 조용히 가도 될까 말까인데 네. 이렇게 해가지고 오히려 제재를 불러 일으켜가지고 네. 오히려 더 안 되는 거야. 아니 핵무장은커녕 지금 우리가 재처리가 돼야지 곧 이거를 핵쓰레기를 줄이는데 그것조차도 지금 요구 못하게 됐습니다. 지금 핵의 평화적 이용을 우리가 좀 확대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는데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그 얘기를 꺼내면 또 여기에 오해받고 오히려 그런 더 어려워지는 상황입니다. 사실 우리 그 사용 해결료 그 처리 문제라든지 이런 걸 생각하면은 핵의 평화적 이용 권한을 좀 넓혀가야 되는데 지금 이런 상황 때문에 그런 말도 하기가 현실적으로 중요한 지적을 해주신 거네요. 네, 알겠습니다. 일본 모델이라는데 일본은 이 얘기를 한 번도 하지 않고 비핵화를 얘기하면서 재처리까지 다 온 거거든요.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것조차도 못 얻어내요. 일본은 어떻게 그렇게? 일본은 자기가 핵을 맞았고 핵 평화 그렇죠. 오래전부터 국제사회의 신뢰를 획득한 겁니다. 핵무장 얘기를 안 하니까요. 안 하니까. 제일 잠재 국가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마음만 먹으면 플루토늄 보유 세계 1위 국가인데. 전 세계 1위인데 6개월 안에 왜 못합니까? 6개월 안에 1000개만. 일본은 믿고 우리는 못 믿고 일본은 그 실리 다 챙기고. 석 달이면 됩니다. 핵무장 맘먹고 그냥 싹 동원해서 해봐 이러면 석 달이면 돼요. 근데 겉으로는 굉장히 가식적으로 위선적으로 했다 이거죠. 말은 그렇지 못합니다 일본도. 우리 괜히 우리가 해가지고 일본한테 시비거리 줘서 일본 하게 만드는 것보다 다 같이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재철이만 멀어졌다. 알았지? 네. 아유. 너 친구 김재철이. 대통령 하나 잘못 뽑아가지고 진짜 외교까지 박살났다 진짜. 네. 아니 저기 미국 국방장관 안 온 거하고 최상목이 트럼프하고 통화 못하는 거하고 지금 이 문제뿐만 아니라 이 대미 관계 있어가지고 거의 마비 상태고 다음 달에 이제 저 관세 정책 발표한다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우리가 지금 대비 못하고 이거 한두 개가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것만 다룰 절대로 돌아오면 안 아니야 이게. 절대로 돌아오면 안 됩니다. 오늘 그래서 이제 관세 문제, 우크라이나 문제도 좀 다뤘으면 좋았을 텐데 시간이 없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세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